베네치아의 밤은 태양이 아드리아 해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며 낮은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발걸음과 셔터 소리에 가려져 있던 이 도시의 본질이 어둠과 함께 깨어나는 시간이다. 검게 물든 그랜드 운하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곤돌라의 뱃머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적을 가르지만 그 뒤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고요한 물결 속으로 사라진다. 이 도시는 물 위에 지어진 기적이자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미로이며 밤의 장막은 그 미로 속에 숨겨진 천년의 비밀을 더욱 짙게 만든다. 곤돌라 사공이 젓는 노가물을 밀어내는 규칙적인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맥박 소리처럼 들려온다. 여행자들은 흔히 달빛 아래 빛나는 리알토 다리의 낭만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속삭이지만 역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베네치아의 밤은 결코 낭만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것은 단지 진흙과 모래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인 배신과 음모,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의 침전물들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대리석 궁전들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을 지배했던 귀족들의 은밀한 회합을 연상시키며 그들은 이 아름다운 물의 도시를 무대로 세계, 무역의 패권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차가운 이성과 생존 본능의 역사를 파헤쳐야 한다. 이 도시는 본래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졌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베네치아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지지대와 갈대밭뿐이었던 불모의 땅이 지중해의 여왕으로 거듭난 과정은 불가사의에 가깝다. 육지의 단단한 흙을 버리고 불안정한 물 위를 선택했던 초기 정착민들의 절박함은 시간이 흐르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상, 요새의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불리함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적응력이야말로 베네치아인들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생존의 DNA라고 할 수 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운하의 구석구석은 마치 그 옛날 도망자들이 숨을 죽이고 적의 동태를 살피던 긴장감을 여전히 품고 있는 듯하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때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서늘하게 다가오는데 이는 베네치아의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대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번영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냉혹한 법 집행 위에서 유지되었으며 아름다운 가면 뒤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곤돌라가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마다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는 마치 잊힌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리고 그들은 이 도시가 지불해야 했던 번영의 대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는 화려한 카니발의 폭죽 소리에 묻혀버린 비명과 환호의 이중주를 다시 들어야만 한다. 그랜드 운하를 따라 늘어선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밤이 되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유령선처럼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봉인되어 있다. 비잔틴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재된 창문들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가교로서 베네치아가 수행했던 역할을 증명하며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세상의 불을 긁어모았는지를 보여준다. 물결에 일렁이는 건물의 그림자는 실체보다 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전성기 베네치아 공화국이 주변국들에게 행사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듯하다. 이 도시의 모든 돌 하나하나에는 향신료의 향기와 비단의 감촉, 그리고 피냄새가 섞여 있다. 사공은 아무런 말이 없이 묵묵히 노를 저으며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의 침묵은 베네치아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침묵의 규율을 닮아 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가차 없는 처벌을 받았으며 이러한 비밀주의는 베네치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밤안개가 수면 위로 피어오르면 도시는 더욱 몽환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베네치아의 진정한 매력이 발산되는 때이다. 우리는 이 안개 속을 헤치고 들어가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자 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야 한다. 운하의 물은 검고 불투명하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이는 마치 베네치아 정치의 속성과도 같아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도제라고 불리는 국가 원수조차도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받았으며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 시스템은 시대를 앞서간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불신과 견제를 바탕으로 작동했기에 베네치아의 밤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느끼는 평화로운 정적 이면에는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베네치아인들의 숨막히는 눈치 싸움이 깔려 있다. 한때 지중해의 모든 부가 모여들었던 리알토 시장 주변은 밤이 되면 정막에 휩싸이지만 과거 이곳은 24시간 내내 거래가 끊이지 않았던 욕망의 용광로였다. 금화가 오가고 계약이 성사되며 전 세계의 정보가 교환되던 이곳은 베네치아의 심장이자 혈관이었으며 돈의 흐름이 곧 권력의 흐름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상인들의 무대였다. 지금은 텅 빈 광장에 서서 눈을 감으면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하다. 그들은 신앙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 실용주의야말로 베네치아를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베네치아의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길을 잃기 십상인데 이는 외부의 침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시 계획의 산물이다. 밤이 되면 이 미로는 더욱 복잡해져서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방문객을 삼켜버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주치는 막다른 길은 역사 속에서 베네치아가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들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뚫고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외교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다. 수세기 동안 아드리아 해의 파도와 싸워온 베네치아의 건물들은 하단부가 이끼와 해조류로 뒤덮여 있으며 이는 도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우울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쇠락의 징후조차도 베네치아만의 독특한 미학으로 승화되어 밤의 풍경을 더욱 애상적으로 만든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영광도 결국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덧없음을 묵상하게 한다. 곤돌라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작은 소용돌이는 화려했던 과거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산 마르코 광장의 종탑을 비추며 과거 이 광장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처형과 축제의 장면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다. 광장은 베네치아인들의 거실이자 정치적 선전의 장이었으며 이곳에서 시민들은 공화국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때로는 공포에 떨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달빛은 차갑고도 매혹적이며 그 위를 걷는 것은 마치 역사의 무대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전율을 선사한다. 우리는 이 광장이 품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즉 자유와 통제, 그리고 개방과 폐쇄의 역설을 이해해야만 베네치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베네치아의 밤 공기에는 짠내와 함께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들이 보내는 신호이다. 진흙 속에 박혀 산소와 차단된 채 돌처럼 굳어버린 그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이름 없는 영웅들과 같다. 화려한 궁전의 영광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고가 숨겨져 있으며 역사는 종종 표면 위로 드러난 결과만을 기록하곤 한다. 우리는 이제 물 밑으로 시선을 돌려 이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뿌리와 그 기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곤돌라의 금속 장식은 과거 베네치아 해군이 자랑했던 갤리선들의 위용을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바람이 없어도 노를 저어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지중해를 장악했으며 동방의 산물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오늘날 낭만의 상징이 된 곤돌라는 사실,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베네치아 조선 기술의 결정체이며 그 검은색 도장은 사치금지법의 유산이기도 하다. 작은 배 한 척에도 베네치아의 사회상과 법률, 그리고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운하 주변의 창문들이 하나둘씩 꺼지면 도시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만 그 침묵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 우리는 이 도시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베네치아는 박제된 박물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충돌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밤의 어둠은 그 대화를 더욱 내밀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반영은 실물보다 더 몽환적이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종종 물속에 또 다른 베네치아가 존재한다고 상상하곤 한다. 그 수중 도시는 잃어버린 기억들과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곤돌라의 노가물을 휘저을 때마다 수면 아래의 세상은 일그러지고 흩어지지만 금세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는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해온 베네치아의 회복 탄력성을 상징하는 듯하다. 우리가 베네치아의 밤을 여행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지혜가 빚어낸 거대한 문명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는 행위이다. 이 여정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과 치열한 생존 전략을 이해하려는 지적 탐험이 되어야 한다. 곤돌라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기이하고도 위대한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할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역사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베네치아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첫 발을 내디딘다. 베네치아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게 치장된 대리석 궁전이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종탑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 모든 영광을 말없이 떠받치고 있는 차가운 진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도시는 사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 시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황혼기에 접어든 5세기의 이탈리아 반도는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불타고 있었고 문명이라는 이름의 질서는 무자비한 칼날 아래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내륙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죽음의 추지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훈족의 왕 아틸라는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지나가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말발굽 소리는 곧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비옥한 평야에 살던 베네토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야만족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석호로 숨어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국 바다도 육지도 아닌 모호한 경계선인 라군을 선택했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해상제국 베네치아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이는 순간이었다. 그곳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불안정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적들의 기마부대가 접근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이기도 했다. 초기 정착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며 그곳에는 마실 수 있는 담수도 집을 지을 단단한 돌이나 나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모깃대만이 그들을 반겼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극한의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들며 그들은 이 진흙탕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대담한 도전을 감행했다. 그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다지는 대신 내륙에서 가져온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을 부드러운 진흙층을 뚫고 그 아래 단단한 점토층까지 박아넣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치 물 위에 숲을 거꾸로 심는 것과 같은 기이하고도 거대한 작업이었다. 오늘날 베네치아의 웅장한 건축물들 아래에는 수세기에 걸쳐 박아넣은 참나무와 오리나무 말뚝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예를 들어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한 채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나무 말뚝만 해도 100만 개가 넘는다는 기록은 당시 공사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물속에 잠긴 나무가 썩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인데 이는 진흙이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 속으로 미네랄이 침투하여 목재는 돌처럼 단단하게 석화되었고
이것이 바로 베네치아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과학적 비밀이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넘어 베네치아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 환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개조하는 길을 택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숲에서 벌채된 나무들은 아드리아 해를 건너와 베네치아의 지하 세계를 구성하는 뼈대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베네치아가 지중해 전역의 자원을 끌어들여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타다. 도시의 기초가 된 이 거꾸로 된 숲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사의 무게를 견디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 없이는 지상 위의 화려함도 존재할 수 없었다. 초기 베네치아 사회는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평등한 공동체였는데, 이는 모두가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과제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지의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있었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 구조가 형성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바다에서 나는 소금과 물고기를 내륙의 곡물과 맞바꾸며 상업적인 감각을 키워나갔고, 이는 훗날 베네치아를 상인들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카시오도로스가 묘사했듯이 그들은 마치 바다새처럼 물 위에 둥지를 틀고 오직 배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었던 특이한 인류였다. 소금은 초기 베네치아 경제를 일으킨 하얀 황금이었으며, 그들은 염전을 개발하고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항해술과 조선술을 익히게 되었고, 좁고 얕은 수로를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평평한 바닥의 배를 고안해냈다. 이 배들은 훗날 곤돌라의 원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지배하게 될 강력한 갤리선의 기초가 되었다. 베네치아인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고립의 원인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였으며, 그들은 파도와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우며 바다의 주인이 되어갔다. 정치적으로 베네치아는 형식상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리적인 격리 덕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97년, 그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가 바로 베네치아의 첫 번째 도제인 파올루초 아나페스토라고 전해진다. 도제라는 직함은 라틴어 둑스에서 유래했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고 공화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경영자에 가까웠다. 베네치아인들은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제의 권한을 제한하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견제 장치들을 만들어냈다. 이 독특한 정치 체제는 베네치아를 주변의 봉건 국가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그들은 혈통보다는 능력과 부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했다. 귀족들로 구성된 대의회는 도제를 감시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집단 지도 체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치열한 파벌 싸움과 암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공화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타협점을 찾아냈다. 베네치아의 정치는 차가운 이성과 계산 위에서 작동하는 정밀한 기계와도 같았다. 810년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베네치아를 침공했을 때 이 신생 공화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얕은 수로와 복잡한 갯벌로 적의 대형 선박들을 유인하여 좌초시켰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프랑크 군대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다 괴멸되었다. 이 승리는 베네치아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은 수도를 방어가 용이한 리알토 섬으로 옮겨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네치아의 중심지를 형성했다. 리알토는 높은 제방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물에 잠기지 않는 몇 안 되는 안전한 땅이었다. 리알토로의 천도는 베네치아가 단순한 피난처에서 강력한 도시국가로 도약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이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운하를 정비하고 다리를 놓아 섬들을 연결했으며, 흩어져 있던 공동체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통합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산 마르코 성당의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쳐온 전설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사자 상징의 마르코를
내세움으로써 비잔틴의 성 테오도로스로부터 영적인 독립까지 선언한 셈이었다. 성 마르코의 유해 탈취 사건은 베네치아인들의 대담함과 기회주의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로, 그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절도조차도 신의 뜻으로 정당화했다. 그들은 돼지고기 밑에 성인의 유해를 숨겨 이슬람 세관원들의 검사를 피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베네치아인들의 기지와 상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실리적인지를 증명한다. 이제 베네치아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수호성인을 갖게 되었고, 날개 달린 사자는 공화국의 상징이 되어 지중해 전역에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베네치아의 사회 구조도 더욱 복잡해졌지만, 그 근간에는 여전히 상업을 중시하는 기풍이 흐르고 있었다. 귀족들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아니라 배를 소유한 선주였으며, 그들은 직접 무역 선단을 이끌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부의 원천이 토지가 아닌 무역에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사회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능력 있는 평민도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베네치아를 끊임없이 혁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네치아의 건축물들은 물 위에 떠 있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고, 이로 인해 벽돌과 가벼운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외벽만 대리석으로 장식하는 독특한 양식이 발달했다. 이는 거칠애를 중시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베네치아인들의 성향과 묘하게 닮아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창문을 크게 내어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구조는 좁은 땅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였으며, 아치형 디자인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공학적 해결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치아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중개 무역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비잔틴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챙겼다. 그들은 황금 칙령을 통해 비잔틴 제국 내에서의 무역 특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세금 없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이 특권은 베네치아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쟁 도시들을 물리치고 지중해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외교 문서와 조약은 베네치아인들에게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 뒤에는 끊임없는 자연과의 투쟁이 있었으며, 그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아쿠아 알타라고 불리는 조수 상승 현상은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곤 했지만, 베네치아인들은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1층을 창고나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주요 거주 공간은 2층 이상에 배치했으며, 밀물대를 대비해 이동식 보행로를 설치했다. 물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이 이중적인 관계는 베네치아인들의 기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베네치아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좁은 골목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짠 내와 함께 묘한 비장미가 느껴지는데, 이는 수천 년 전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던 선조들의 숨결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진흙탕 위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일구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은 지금도 운하의 물결 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 도시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가혹함을 이겨낸 승리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베네치아는 이제 더 큰 야망을 품고 바다 너머의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툼지대의 피난민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시선은 동방의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황금이 넘쳐나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하고 있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고, 베네치아는 그 혼란을 틈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대담한 도박을 감행하게 된다. 맹인 도제 엘리코 단돌로의 등장과 함께 베네치아는 단순한 상업 국가를 넘어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사자가 마침내 눈을 뜨고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치아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논란이 많은 반전은 90세가 넘은 맹인 노인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되었는데,
그는 바로 제41대 도제 엔리코 단돌로이다. 육체적인 시력은 잃었지만 정치적 통찰력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그는 베네치아를 단순한 상업 도시에서 지중해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격상시킨 장본인이다. 1202년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리도 섬에 모여든 4차 십자군을 자신의 체스말처럼 부리며 그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불경스러운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늙은 도제의 주름진 손안에서 신의 뜻은 곧 베네치아의 이익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당시 리도 섬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십자군 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베네치아에 지불할 뱃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베네치아는 이 원정을 위해 국가 경제를 올스톱시키고 수백 척의 함대를 건조했기에 계약 불발은 곧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때 단돌로는 십자군 지도부에게 빚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베네치아의 경쟁 도시인 자라를 공격하여 수복해달라는 악마의 제안을 건넸다.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라는 이 요구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빚에 쪼들린 십자군은 결국 칼끝을 이교도가 아닌 형제들에게 돌리게 된다. 자라를 함락시킨 후 피맛을 본 십자군과 단돌로의 야망은 멈추지 않고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인 콘스탄티노플로 향했는데 이는 서유럽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결정이었다. 1204년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베네치아 해군이 고안한 특수가교, 즉 갤리선 마스트 위에 설치된 공중다리를 통해 무너져 내렸다. 천년제국의 수도는 불길과 약탈 속에 처참하게 짓밟혔고 베네치아인들은 가장 가치 있는 보물들을 선별하여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 오늘날 산 마르코 성당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네 마리의 청동말 조각상은 이때 가져온 전리품으로 베네치아의 영광이 타인의 파멸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한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베네치아는 로마 제국의 4분의 1과 8분의 1의 주인이라는 거창하고도 기이한 칭호를 얻었지만 그들은 내륙의 영토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크레타와 코르푸 같은 전략적 요충지와 항구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차지함으로써 아드리아 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해상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스타토 다마르, 즉 해상 영토라고 불린 이 네트워크는 영토 확장이 아닌 거점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초의 근대적 제국주의 모델이었다. 그들은 지도를 면적이 아닌 항로와 무역 거점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지정학적 사고였다. 이 거대한 해상 제국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아르세날레라고 불리는 국영 조선소였는데 이곳은 산업혁명보다 수세기 앞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유사한 조립 라인을 갖추고 있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그 시끄러운 소음과 열기를 묘사할 정도로 거대했던 이 공장 단지에서는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하루 만에 완전한 갤리선 한 척을 조립해낼 수 있었다. 아르세날레는 베네치아의 심장이자 근육이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아르세날로티라 불리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 베네치아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장악하고 유통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지중해 전역에 흩어진 영사들을 통해 첩보망을 가동했다. 동방의 향신료 가격 변동이나 오스만 제국의 군대 이동 상황 같은 고급 정보들은 리알토의 상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14세기 베네치아는 오늘날의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을 합쳐놓은 듯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확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그들에게 정보는 곧 돈이었고 무지함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다. 동방에서 들어오는 후추와 육두구 그리고 계피와 같은 향신료들은 베네치아 세관을 거쳐야만 유럽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수천 %의 차익을 남겼다. 독일 상인들의 숙소인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는 이러한 무역의 전초기지였으며 이곳에서 유럽의 은과 동방의 향신료가 교환되며 베네치아의 국고를 살찌웠다. 베네치아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가격을 통제하고 물동량을 조절하는 시장의 지배자로서 군림했다. 그들은 희소성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때로는 가격 유지를 위해 향신료를 바다에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베네치아인들은 우리는 먼저 베네치아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종교적 교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교황이 이슬람 세력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파문하겠다고 위협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맘루크 왕조나 오스만 제국과 서슴없이 거래를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교도는 적이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이었으며, 비즈니스 앞에서는 종교적 신념조차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세속적 태도는 중세 유럽의 엄숙주의와 대비되며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사고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베네치아는 복식 부기와 해상보험 같은 선진적인 금융 기법들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가 하나의 선박 지분을 나누어 갖는 콜레간차 계약 방식은 주식회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이 부족한 젊은 상인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숫자에 대한 그들의 집착과 정확성은 단순한 셈법을 넘어 세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이성적 사고의 발로였다. 베네치아의 장부에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무라노 섬의 유리공예는 베네치아의 또 다른 보물단지였지만, 동시에 국가가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장인들을 섬에 가두어 관리했던 화려한 감옥이기도 했다. 유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크리스탈로 기법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화국은 장인들의 해외 이주를 엄격히 금지했고, 탈출을 시도하는 자에게는 암살자를 보낼 정도로 잔혹했다. 아름다운 샹들리에의 영롱한 빛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라도 국가의 독점적 경쟁력을 지키려 했던 베네치아의 전체주의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 시기 베네치아의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에 동방의 이슬람 양식을 혼합한 독특한 베네치안 고딕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적 개방성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도제 궁전의 섬세한 아치와 레이스 같은 장식들은 돌을 마치 천처럼 가볍게 다루는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며, 물 위에 떠있는 도시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건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값비싼 대리석과 금박은 대부분 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약탈품이었기에 건물 자체가 베네치아의 성공적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대한 기념비였다. 하지만 제국의 번영이 정점에 달할수록 내부의 권력 구조는 더욱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갔으며, 이는 1297년 대의회의 폐쇄라 불리는 사건으로 구체화되었다. 귀족 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문의 진입을 차단하고, 소수의 명문가들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정 체제를 확립했다. 이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적 역동성을 희생시키는 대신 정치적 안정을 택한 것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베네치아 사회의 활력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화려한 전성기의 이면에서 이미 부패와 정체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베네치아의 부유한 귀족들은 이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본토의 땅을 사고 별장을 지어 안락한 삶을 즐기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팔라디오 양식의 우아한 빌라들이 베네토 지방에 들어서면서 상인 정신은 퇴색하고 지주로서의 보수적인 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바다를 지배하던 사자의 발톱은 무디어져 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서쪽에서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부상하고 있었다. 제국의 절정기는 종종 쇠락의 시작과 맞닿아 있으며 베네치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지중해라는 호수 안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만족하고 있을 때 세계의 중심축은 대양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는 베네치아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잔은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고, 축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리알토의 시장은 여전히 세계의 부로 넘쳐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베네치아의 운하는 더욱 검게 물들고, 그 물결 아래에는 제국의 영광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침묵이 깔려있다. 엘리코 단돌로의 야망이 쏘아올린 화살은 베네치아를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그 화살은 결국 다시 돌아와
베네치아의 심장을 겨누게 될 운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포와 의심, 그리고 통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며 그곳에는 낭만 대신 서늘한 감시의 눈길이 기다리고 있다. 베네치아의 황금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공화국의 심장부에서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번영을 지키기 위한 집착은 도시를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시켰다. 1310년 바야몬테 티에폴로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시빈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보기구를 창설했다.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나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곧 상설화되어 도제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베네치아의 밤은 그들의 감시 아래 숨을 죽여야 했다. 검은 로브를 입은 위원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반역자와 부패한 관료, 그리고 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해 나갔다. 도제 궁전과 도시 곳곳에는 사자입 모양을 한 신고함인 보카디 레오네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웃이나 친구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통로였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자, 혹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한 투서가 끊임없이 사자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는 사회 전체에 불신과 공포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술자리에서의 말실수 하나가 다음날 아침 끔찍한 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베네치아인들은 가면 뒤에 표정을 숨기고 침묵을 금 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정교한 상호 감시 시스템은 베네치아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했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영혼을 서서히 파먹어 들어갔다. 시빈위원회의 정보망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과 동방의 궁전에까지 뻗어 있었으며 그들은 독살과 암살을 외교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냉혹함을 보였다. 그들은 유리 공예 기술자나 조선 기술자가 외국으로 도주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고 이러한 무자비함은 베네치아의 기술 독점을 가능하게 한 어두운 동력이었다. 탄식의 다리는 두칼레 궁전의 재판정과 프리지온이 감옥을 연결하는 통로였는데 죄수들이 창살 너머로 마지막으로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는 이야기에는 이 도시의 잔혹한 이면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감시망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배를 타고 들어온 쥐떼와 함께 상륙한 흑사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였다. 1348년 대역병이 도시를 덮쳤을 때 인구 밀도가 높고 습한 베네치아는 죽음의 배양 접시가 되었으며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시체가 운하를 메우고 곤돌라가 장의차로 변해버린 지옥도 속에서도 베네치아 정부는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하여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그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선박과 선원들을 인근 섬에 40일 동안 격리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쿼런틴이라고 불리는 검역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라자레토라고 불리는 격리병원 섬은 전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이었으며 이곳에서 베네치아는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이성으로 죽음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들은 공중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망자를 집계하고 매장지를 지정하며 이동을 제한했는데 이는 근대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의학적 지식의 한계로 수많은 희생을 막지는 못했지만 재난 앞에서도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집착은 베네치아가 단순한 장사치들의 집단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였음을 증명한다.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공포는 삶을 즐겨야 한다는 쾌락주의적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베네치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는 소식이 리알토 시장에 전해진 이는 베네치아를 거치지 않고도 동방의 향신료를 직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향신료 가격의 폭락과 함께 베네치아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중해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고 무역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베네치아 귀족들은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고 갤리선의 노를 젓는 것보다 본토의 농장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군사적 경제적 패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동안 베네치아는 교묘하게 전략을 수정하여 자신들을 유럽 최고의 향락과 문화의 도시로 리브랜딩하기 시작했다.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 예술과 쾌락이 들어섰으며 베네치아는 그랜드 투어를 떠난 유럽 귀족 자제들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타락과 유흥의 성지로 변모했다. 카사노바가 활동했던 18세기의 베네치아는 도박장과 극장, 그리고 고급 매춘굴이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었으며 사람들은 현실의 불안을 잊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에 몰두했다. 쇠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퇴폐적인 색채를 띠고 타오르고 있었다. 카니발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1년 중 절반 가까이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베네치아인들의 도피처이자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가면 뒤에서는 귀족과 평민 수녀와 매춘부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시빈위원회의 감시망조차 익명성의 바닷속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바우타 가면을 쓰고 검은 망토를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감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은 동시에 썩어가는 제국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으며 그들은 화려한 가장 무도회를 통해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했다. 유명한 바람둥이이자 모험가였던 자코모 카사노바는 이 시기 베네치아의 정신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로 그의 삶은 지성과 본능 사이를 오가는 줄타기의 연속이었다. 그가 시빈위원회에 의해 피온비 감옥에 갇혔다가 지붕을 뚫고 탈출한 사건은 당시 베네치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쇠락해가는 공권력의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에 묘사된 베네치아는 우아함과 천박함이 공존하고 종교적 엄숙함과 성적 방종이 뒤섞인 모순 덩어리였다. 그는 도박 테이블 위에서 인생을 걸었고 침실에서 권력자들의 비밀을 캐냈으며 이는 당시 베네치아가 돌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선율이 고아원 소녀들의 손끝에서 피어올라 운하를 채울 때 그 아름다운 음악은 가난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와도 같았다. 피에타 자선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비발디의 사계는 베네치아의 변덕스러운 날씨뿐만 아니라 도시의 흥망성쇠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예술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베네치아가 세계를 향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소프트 파워였으며 티치아노와 틴토레토의 캔버스 위에서 베네치아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의 황금빛은 실제로는 저무는 석양의 붉은 빛에 더 가까웠다. 이 시기 베네치아의 출판업은 유럽 지성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알도 마누치오 같은 인쇄업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복원하여 보급함으로써 인문주의 확산에 기여했다. 자유로운 사상의 유통은 베네치아가 가진 개방성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나 교황청의 검열과 종교 재판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카페 플로리안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계몽주의 사상을 논했지만 그들의 토론은 기울어가는 공화국을 되살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추상적이었다. 커피 향기 속에 섞인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한이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사치금지법을 통해 귀족들의 과도한 낭비를 막으려 했으나 곤돌라를 검은색으로 칠하라는 명령 외에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귀족들은 법망을 피해 오단감의 보석을 받거나 은밀한 곳에서 더욱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으며 도덕적 해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회 지도층의 타락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고 한때 목숨을 걸고 바다를 누비던 용기는 도박판에서의 배짱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리알토다리 주변의 은행들은 파산하는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부의 재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오페라 극장의 막이 오르고 카스트라토의 기교 넘치는 아리아가 관객들을 매료시켰지만 극장 밖의 현실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의 발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 베네치아 정보국은 프랑스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늙고 병든 사자는
다가오는 위협에 맞설 힘도 의지도 상실한 상태였다. 그들은 비무장 중립이라는 안일한 외교정책 뒤에 숨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으나 역사의 폭풍은 썩은 고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1100년을 이어온 공화국의 수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운하의 물은 여전히 도시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그 물결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차갑게 일렁였다. 가면 무도회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거리에는 술 취한 귀족들과 청소부들만이 남아 어색한 조우를 하곤 했다. 화려했던 축제의 잔해들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고 베네치아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욱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자신들을 파고공 프로포 치장했다. 이제 마지막 장막이 걷히고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797년 5월 12일 베네치아 공화국의 운명이 결정되던 날 대의회 회의장은 침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11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알프스를 넘어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는 이미 석호 가장자리까지 진격해 있었고 그는 베네치아의 항복을 요구하며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며 오스만 제국의 대군도 물리쳤던 사자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늙고 지친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손으로 공화국을 해체하기로 투표했다. 총 512대 20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된 항복 선언은 위대한 세레니시마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짐을 의미했다. 마지막 도제였던 로도비코 마닌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머리에 쓰고 있던 도제의 관인 코르노를 벗어 하인에게 건네는 장면은 베네치아 멸망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관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물건이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그 화려했던 권력의 상징물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가 느꼈을 비참함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제는 스스로 관을 벗음으로써 제국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으나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자존심에 불과했다. 프랑스 군대가 산 마르코 광장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의 구호를 외쳤지만 베네치아인들에게 그들은 단지 약탈자에 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귀족들의 명부인 황금의 책과 도제의 상징물들을 광장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태웠으며 이는 구체제의 완전한 파괴를 알리는 퍼포먼스였다. 1000년 동안 베네치아의 영광을 지켜보았던 산 마르코 성당에 4마리 청동 말 조각상도 떼어져 파리로 실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훔쳐왔던 그 말들이 이제는 또 다른 정복자에 의해 약탈당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연출된 것이다. 나폴레옹은 베네치아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생각이 없었으며 그는 이 도시를 오스트리아와의 평화 조약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해버렸다. 캄포포르미오 조약에 의해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로 넘겨졌고 자부심 강한 베네치아인들은 하루아침에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했다.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던 독립국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일개 지방 도시로 전락했으며 리알토 시장의 활기는 사라지고 우울한 안개만이 운하를 뒤덮었다. 시민들은 혁명군을 환영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베네치아는 또 다른 형태의 점령군인 관광객들에게 포위당해 있는데 이는 총칼 대신 카메라와 지갑을 든 군대이다.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객이 좁은 골목을 메우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육지로 떠나고 있다. 이를 베네치아 신드롬이라 부르는데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주민 없는 테마파크로 변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화려한 가면, 축제와 비엔날레의 명성 뒤에는 텅 빈 집들과 문 닫은 빵집, 그리고 사라져가는 이웃들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크루즈 선박이 산 마르코 광장 앞을 지날 때면 마치 고층 빌딩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주며 섬세한 고딩 양식의 건물들을 압도해버린다. 이 괴물 같은 배들이 일으키는 파도는 운하의 기초를 갉아먹고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관광 수입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멈추기가 쉽지 않다. 베네치아는 자신의 살을 깎아먹으며
연명하는 늙은 귀족처럼 과거의 유산을 팔아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낮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다가도 마지막 기차가 떠난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리는 이중성은 현대 베네치아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준다. 아쿠아 알타라 불리는 조수 상승 현상은 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져서 산 마르코 광장은 겨울철마다 거대한 수영장으로 변하곤 한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상인들은 익숙한 솜씨로 가게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은 임시 보행로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거나 비닐 장화를 신고 물장구를 친다. 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풍경이면에는 해수면 상승과 집안 침하라는 기후위기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바다는 베네치아를 낳은 어머니였으나 이제는 자식을 삼키려는 비정한 포식자가 되어 서서히 도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인류는 모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동식 방파제를 건설하여 바다의 공격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며 베네치아의 운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와도 같다. 어쩌면 베네치아는 바닷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아틀란티스의 후예일지도 모르며 그 사라짐의 과정조차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썩어가는 나무 말뚝과 벗겨진 페인트 칠에서 느껴지는 쇠락의 미학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묵묵히 설파한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물에 잠기지 않고 현대 문명의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이 발명한 주식회사 제도와 복식 부기, 그리고 국채 시스템은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들의 외교술은 현대 국제 정치의 교과서가 되었다. 또한 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염병을 통제하려 했던 노력은 공중보건의 기초가 되었고 유리공예와 오페라는 예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사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존 러스킨은 베네치아의 돌이라는 저서에서 이 도시의 건축과 역사를 통해 도덕적 교훈을 찾으려 했으며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와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 어떻게 한 문명을 정점으로 이끌고 또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베네치아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우리는 이 물의 도시를 거울 삼아 현재 우리의 문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내부의 부패와 환경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베네치아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밤이 찾아온 베네치아의 운하로 돌아와 보면 관광객들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찰랑거리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다. 곤돌라 사공은 이제 손님을 태우지 않은 채 홀로 배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의 뒷모습에서 천년을 이어온 뱃사공들의 고독이 느껴진다. 리알토 다리 아래 흐르는 검은 물결은 로마의 피난민부터 십자군의 기사들, 그리고 카사노바와 나폴레옹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도시는 가라앉고 있을지라도 그 기억만은 물 위로 떠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여행을 마치는 이 순간 우리는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 그 아름다움이 품고 있는 슬픔과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곤돌라의 노젓는 소리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에 메트로놈처럼 들려온다. 이 도시는 물 위에 쓴 역사책이자 인간의 위대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증언하는 거대한 박물관이다. 언젠가 바다가 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날이 오더라도 베네치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이제 곤돌라는 어둠 속의 안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고 수면 위에는 잠시 일렁이는 파문만이 남아있다가 이내 고요해진다. 베네치아의 밤은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우리는 그 꿈속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찰랑이는 물소리와 함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의 울림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베네치아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영원히 잊지 말라는 당부의 속삭임이다.